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 2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30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아스팔트 위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광장 한복판으로 국산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세발자전거를 타던 5살 아이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21살 청년은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이어폰 사이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가속 페달 위에 올려놓은 발은 끝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200m를 더 달린 차가 철제 자전거 보관함에 부딪혀 멈췄을 때 아스팔트 위에는 두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이라는 기록과 함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용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가 멈춘 뒤에도 광장은 한동안 소리를 잃었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금속이 뒤틀리는 마지막 비명 같은 소리가 사그라들자 그 자리에 남은 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진 자전거들과 아스팔트 위에 길게 그어진 타이어 자국뿐이었습니다. 자전거 바퀴 하나가 아직도 허공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아무 의미 없이. 그 정적을 깬 건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김용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21살, 깡마른 체구에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등산용 칼이었습니다. 날이 번쩍 빛나는 순간 광장에 있던 사람들의 숨이 다시 한번 멎었습니다. 김용재는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여중생의 목을 향해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꼼짝 마! 그 소녀는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칼날이 소녀의 허리 쪽으로 내려찍히는 순간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녀가 차고 있던 허리띠의 금속 버클이 칼끝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벨트 위 손바닥만한 금속 조각 하나가 14살 소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용재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진 건 그때였습니다. 허리띠에 칼이 걸리는 바람에 균형을 잃은 그 찰나 광장 저편에서 시민 서너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놈 잡아! 고함이 터지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용재는 버둥거리며 다시 차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자는 운전석에 올라타 기어를 조작했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였던 차가 다시 움직이려는 듯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철제 보관함에 처박힌 상태라 바퀴만 헛돌았을 뿐이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연기를 뿜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차는 한 뼘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민 대여섯 명이 운전석 문을 잡아뜯듯 열어 적혔습니다. 김용재의 몸이 바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주먹이 날아들고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던 피가 얼굴 전체를 덮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애들을 치고도! 분노한 찬 목소리들이 광장 위로 포개졌습니다. 그 시각 광장의 반대편 끝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발 자전거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퀴가 3개 달린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작은 자전거. 5살짜리 아이가 타기 딱 좋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페달 옆에는 아이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고 있었고 그 운동화에서 채 3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얀 천이 덮인 작은 형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그 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 입이 벌어진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또 한 곳, 200m짜리 타이어 자국의 중간 지점에는 11살 소년의 자전거가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 역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온 아이였습니다. 김용재의 차가 광장으로 돌진한 시간은 오후 3시 35분경이었습니다.
철제 보관함에 부딪혀 멈춘 시각은 그로부터 채 1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1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두 아이가 숨지고 여중생이 인질로 잡히고 시민들이 맨손으로 살인범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시민들이 이미 김용재를 제압한 뒤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김용재는 피투성이 얼굴로 경찰차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광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갔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김용재는 대답 대신 몸을 뒤로 젖히고 웃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고 광장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고 경찰 통제선이 쳐지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면허도 없이 남의 차를 훔쳐서 광장에 돌진했다는 사실을, 운전석에서 발견된 이어폰에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은 채 운전했다는 사실을. 왜 눈을 감았는지는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광장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사이 세 발자국의 실루엣이 아스팔트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바퀴 3개, 페달 2개, 손잡이 하나. 주인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범인의 차 안에서 수거된 종이 한 장이 비닐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였습니다.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경찰차에 실려간 이 남자는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건 자체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영등포 경찰서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형광등 2개가 천장에 나란히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쏟아지는 하얀 빛이 방 안을 수술실처럼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그 맞은편에 기자 6~5명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용재는 이마에 거즈를 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합 자국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와 거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지만 이 남자의 얼굴에는 고통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기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건방지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김용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답 대신 몸을 뒤로 젖히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그랬어.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 더 못 죽인 게 한이야. 조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던 기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달아 터졌습니다. 김용계는 그 셔터 소리를 즐기기라도 하듯 정면을 응시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까 어른이고 애들 다 떠나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자 그렇게 생각했어. 기자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 2명이 죽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김용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할 수 없지. 재수. 5살 아이가 3발 자전거 위에서 숨이 끊어진 것을, 11살 소년의 자전거가 두동강 난 것을 이 남자는 재수라는 2글자로 정리했습니다. 조사실 안에 있던 경찰관 하나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결의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오로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너무 냉정해서 죽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다구니와 독설 사이에 불쑥 끼어드니 한 문장은 기자들의 펜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칠게 내뱉던 말투가 갑자기 가라앉으면서 마치 오래 삼켜두었던 무언가를 토해내는 듯한 어조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용재는 곧바로 다시 턱을 치켜들었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알아서 해 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가 기자 인터뷰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영등포구 소재 한 병원 영안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가족이 영안실 문을 열고 들어선 건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여기서도 똑같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경찰서 조사실과 이곳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영안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문틀을 잡은 채 다리에 힘이 빠져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방송사에서 일하는 PD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이를 광장에 데려간 건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태워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아이의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은 어떤 아버지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안실 안에서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아버지는 복도로 뛰쳐나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11살 소년의 가족도 같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자전거를 타겠다고 나선 아이를 기다리던 부모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찾아 광장으로 향했고 이미 경찰 통제선이 쳐진 현장에서 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보낸 수백 가족 중 이 두 가족만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건 나흘 뒤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습니다. 10월의 여의도 광장은 그 토요일과 같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 차량 서너 대가 광장 한쪽에 세워져 있었고 수사관들이 줄자를 들고 아스팔트 위 타이어 자국의 길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김용재는 수갑을 찬 채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상태로 광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봉합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얼굴로 차가 달려간 경로를 따라 걸으며 그날의 행동을 재현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차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여의도 방송국 앞 주차장에서요. 면허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면허 없이 어떻게 운전했습니까? 양말 공장에서 일할 때 사장차로 몇 번 연습했습니다. 김용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섰을 때의 거친 태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자기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재기 시작한 사람처럼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정말 주목한 건 그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이 수사팀 전체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용재의 시력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3미터 앞에 사람 얼굴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약시였습니다. 현장 검증 중에도 수사관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해 몇 차례나 엉뚱한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수사관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왜 눈을 감고 운전했는지를. 눈을 뜨나 감으나 세상이 똑같이 흐릿한 사람에게 눈을 감는다는 행위는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쁘다는 사실이 이 남자의 행위를 한치라도 가벼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사람이 많고 넓은 광장을 보자 그대로 모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함. 흐릿한 눈으로도 광장에 사람이 빽빽하다는 것은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였기 때문에 돌진한 것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텅 빈 광장 위에는 분필로 그려진 차량 경로와 피해 위치 표시만 남았습니다. 나흘 전 그 자리에 세 발자국가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가을 햇살 아래 평범한 토요일 오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분필선과 증거물 번호표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김용재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이 남자의 과거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볼수록 수사관들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분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21살 청년의 뒤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시작은 충청북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1970년 충청북도 옥천군. 논밭 사이로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작은 마을에서 김용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농사일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리 없는 세상에서 호미질을 했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손끝으로 부엌일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지붕 아래 밥은 있었고 아이가 잠들 이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재에게도 유전의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극심한 약시를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물의 윤곽은 보였지만 세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칠판 위에 쓰인 글자는 뿌옇게 뭉개졌고 교과서의 작은 활자는 코끝에 갖다 대야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세 식구 모두가 세상을 온전히 보거나 듣지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김용재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가리키며 설명하는지 알 수 없으니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니 성적은 바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김용재를 놀렸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허공을 더듬듯 걸어다니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놀림거리였습니다.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혼자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였고 하굣길에도 혼자였습니다. 그나마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거친 손이 머리를 쓸어주는 감촉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어머니 사이에서 김용재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어머니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용재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용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밥을 해주던 손이 사라졌고 부엌에서 나던 냄새가 사라졌고 좁은 방 안에 아버지와 자신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는지 가지 않으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귀가 들리지 않는 남자가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소리가 없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소리뿐 아니라 온기마저 잃어버린 세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용재의 눈앞에서 농약을 마셨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 떠나버린 아내,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끝에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부럭한 쪽에 놓여있던 갈색 병이었습니다. 김용재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곽만 보이는 눈으로 아버지의 형체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김용재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용재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는 것. 서울은 넓었고 김용재의 눈에는 더 넓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한 도시에서 이 소년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바로 드러냈습니다. 주소를 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배달 전표를 코끝까지 갖다 대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배달이 늦어지고 주소를 틀리고 짜장면이 식어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버티지 못하고 해고당했습니다. 다음은 어선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글자를 읽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바다 위에서도 눈은 필요했습니다. 그물 위치를 파악하고 갑판 위 장애물을 피하고 동료의 손짓을 읽어야 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는 이 모든 것이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장이었습니다. 기계 사이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일이라면 시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 기계 사이의 간격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김용재는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해고, 또 해고였습니다. 그 다음은 나이트클럽 웨이터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술잔을 나르는 일이었는데 김용재는 사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지나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장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현관에 안목 보는 놈을 세워놨어. 네온 불빛이 번쩍이는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쫓겨난 김용재는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중국집, 어선, 공장, 나이트클럽. 어디를 가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재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 시기에 좌절을 압축한 문장이었습니다.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하는 직장마다 번번이 쫓겨나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 같아서 사회에 복수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이 진술을 읽은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냐고 했고 누군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동정과 분노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온전히 기울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용재가 여의도 사건 이전에 이미 한 차례 법의 심판대에 선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검을 소지한 상태로 강도 예비음모 혐의에 걸려 체포되었고 3개월간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이미 칼의 형태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때 3개월을 살고 나온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시력도, 갈 곳도. 그리고 마지막 직장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작은 양말 공장. 이 공장에서 김용재는 단순 포장 작업을 맡았습니다. 글재를 읽을 필요도 없었고 기계를 다룰 필요도 없었습니다. 양말을 묶고 상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김용재가 그나마 가장 오래 버틴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김용재는 이후 수십 명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물건 하나를 손에 넣습니다. 사장의 차 열쇠였습니다. 양말 공장 사장은 국산 소형 승용차를 몰고 출퇴근했습니다. 5도어짜리 흰색 차. 공장 마당 한쪽에 늘 세워져 있었고 사장이 거래처를 다녀올 때 외에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는 차였습니다. 김용재는 그 차를 매일 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로도 차의 윤곽은 보였고 사장이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장이 퇴근한 뒤 마당에 혼자 남는 시간이면 김용재는 차 옆에 서서 손잡이를 만져보곤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김용재는 사장 몰래 열쇠를 꺼내 복제했습니다. 열쇠 가게에서 만든 복제 열쇠는 원본보다 약간 거칠었지만 시동은 걸렸습니다. 김용재는 사장이 없는 시간에 차에 올라타 몇 차례 운전을 연습했습니다. 면허는 없었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3미터 앞 사람의 얼굴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력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김용재의 운전기술이란 기어 넣는 법과 가속 제동 페달의 위치를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재가 열쇠를 복제한 건 단순히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이 차를 무기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용재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양말 공장에 다니면서 이미 사장의 차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열쇠를 복제한 것은 그 계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복제한 열쇠는 김용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 1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김용재는 매일 그 열쇠를 품고 다녔습니다. 일하다가도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만졌고 잠들기 전에도 열쇠의 톱니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이 남자에게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열쇠로 시동을 걸겠다는 그 어둡고 뒤틀린 약속. 그리고 그 4개월 사이 어딘가에서 김용재는 양말 공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실형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중국집, 어선, 공장, 나이트클럽, 그리고 양말 공장. 모두 같은 이유로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제 김용재에게 남은 것은 거리뿐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21살 청년이 서울의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복제한 열쇠 하나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해고된 뒤 김용재가 어디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으며 살았는지는 수사 기록에 상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남자가 거리를 떠도는 동안에도 열쇠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갈 곳이 사라질수록 열쇠를 움켜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이 남자에게 열 수 있는 문은 단 하나, 양말 공장 사장의 차문뿐이었습니다. 1991년 10월 17일경 김용재는 유서를 썼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남자가 흐릿한 눈으로 겨우 또박또박 눌러 쓴 문장들이었습니다. 괴로워 죽고 싶다. 오늘 세상을 하직하기로 했다. 그렇잖아도 힘겨운 세상, 눈까지 나빠 더욱 괴롭다. 세상이 싫다. 유서의 문장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수식도 없고 비유도 없었습니다. 괴롭다, 힘겹다, 싫다. 21살의 어휘로 쓸 수 있는 절망의 전부가 그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용재는 화곡동으로 향했습니다. 양말 공장 사장의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4개월간 품고 다니던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열쇠가 차문에 들어갔고 한 번에 돌아갔습니다. 김용재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르르 떨며 깨어나는 순간 이 남자의 손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온 김용재는 그날 바로 범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3일을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어디에 주차했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는 상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남자가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좁은 운전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고 배가 고파 위장이 쥐어짜이는 감각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굶주림은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밥 한 끼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서에 적은 세상이 싫다를 매시간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용재는 차를 몰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이어폰을 꽂았는지, 왜 하필 팝송이었는지는 김용재 본인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남자가 세상과의 마지막 접촉으로 선택한 것이 음악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기묘하게 남았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세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윤곽은 보였습니다. 넓은 아스팔트 위에 수백 개의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가족. 토요일 오후의 광장은 웃음소리와 바퀴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김용재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팝송 사이사이로 광장에서 피어오르는 행복의 소음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3일간 굶주린 배 위로, 3일간 쌓인 분노 위로 남들의 웃음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김용재는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넓은 광장을 보자 그대로 모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차를 몰았습니다. 광장의 행복이 이 남자에게는 독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적 없는 평범한 오후가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이 열쇠를 4개월간 품게 만든 그 분노에 마지막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김용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광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후의 일은 이미 세상이 알고 있었습니다. 2 아이가 숨졌고 21명이 다쳤고 여중생이 인질로 잡혔고 시민들이 맨손으로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직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김용재 한 사람의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가 자라난 토양, 그 분노를 막지 못한 구조, 그리고 그 분노가 아무런 제약 없이 광장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은 원래 사람이 걸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장의 전신은 공군 비상활주로였습니다.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22만 제곱미터의 평탄한 아스팔트. 1971년 여의도 개발이 시작되면서 활주로는 시민 광장으로 전환되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활주로 시절의 설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로수도 없었고 중앙 분리대도 없었고 무엇보다 차도와 광장 사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시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볼라드도 펜스도 화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로에서 광장까지 아스팔트가 끊김없이 이어져 있었고 차량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광장 한복판까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이 광장을 찾았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철제 자전거 보관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환성과 바퀴 소리가 뒤섞이는 이 공간에서 시민들과 차도 사이에 세워진 보호장치는 0이었습니다. 김용재가 훔친 차로 광장에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자의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아무런 물리적 장벽 없이 수백 명의 인파 한가운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가 그 자리에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의 문제는 광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용재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81년 대한민국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했습니다. 1989년에는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했고 1991년 1월 1일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은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문장이 법전 안에 활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재가 이 법의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받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극심한 약시를 앓고 있었지만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적도 없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적도 고용 지원을 받은 적도 복지 상담사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충북 옥천의 시골 마을에서 청각장애인 아버지와 시각장애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약시 아이에게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법은 서울에 있었고 김용재는 옥천에 있었습니다. 법은 신청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용재는 신청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온 김용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복지사도 상담사도 아닌 중국집 배달 전표와 나이트클럽 사장의 욕설이었습니다. 시력이 나쁘면 해고당하고, 해고당하면 거리에 나앉고, 거리에 나앉으면 다시 시력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순환이 이 남자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한 번도 당신은 장애인입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은 존재했으나 사람에게는 닿지 못했습니다. 김용재가 도검을 소지하다 강도 예비 음모로 체포되어 3개월을 복역했을 때도 교정 시스템은 이 남자의 시각장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출소 뒤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복지기관도 직업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3개월을 살고 나온 김용재 앞에는 들어가기 전과 똑같은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번 걸러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무 성과 없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에서 사회가 개입할 수 있었던 접점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접점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차가웠다 해도 세발 자전거를 타던 5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11살 소년에게도 인질로 잡힌 여중생에게도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김용재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광장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것은 방향을 잃으면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찢습니다. 그날 광장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시행 중이던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부상자는 최고 300만 원. 5살 아이의 목숨에 국가가 매긴 가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11살 소년의 목숨도 500만 원이었습니다. 21명의 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책임보험 기준으로 산정된 이 금액은 장례기에도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유족이 감당해야 할 장기적인 심리치료비나 생활지원에 대한 논의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보호의 실체는 이 정도였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치른 지 3년,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열기가 채 식지 않은 1991년이었습니다. 경제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었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년인 1990년 10월 13일에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조직범죄를 소탕하겠다고 했습니다. 범죄자를 잡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태어나는 토양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도, 시민광장의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 하나도, 피해자에게 돌아갈 적정한 보상도 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만이 전쟁이었습니다. 범죄가 싹트는 곳, 범죄자가 태어나는 토양은 전쟁터 밖이었습니다. 김용재에게 사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죽이고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범죄와의 전쟁 한복판에 대한민국 법정이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재판정이 아니라 교도소 면회실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던 숨진 5살 아이의 할머니가 손자를 죽인 살인범이 갇혀있는 교도소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영등포 교도소. 오전부터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8살.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솜으로 누빈 죄수복과 양말이 들어 있었고 보따리 안에는 영치금과 책 몇 권이 있었습니다. 면회 대상자의 이름은 김용재. 한 달 전 이 여성의 손자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면회실은 좁았습니다. 콘크리트 벽 사이로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가운데를 투명한 칸막이가 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교도관에게 양팔을 잡힌 채 김용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본 것은 이 남자의 몸이 떨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전 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턱을 치켜들고 더 못 죽인 게 한이다라고 악을 쓰던 그 남자가 지금은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고추 세우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웅크린 채 칸막이 너머 할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박혀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용재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전 조사실에서 기자들에게 쏘아붙이던 그 음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를 죽인 살인범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손이 조종한 차 밑에서 5살 아이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두 눈에는 분명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앞에 앉은 인간에 대한 증오가 차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은 동시에 다른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21살의 앙상한 몸, 제대로 먹지 못해 볼이 꺼진 얼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보는 시선. 한 달 전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고 외치던 남자의 껍데기 안에 겁에 질린 아이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져간 책을 되가져와야 했습니다. 김용재의 눈이 너무 나빠서 책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자를 코끝에 갖다 대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책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되가져온 책이 든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이 면회실에서 본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용재의 모습을 보곤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저지르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사회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숨진 5살 아이의 아버지, 방송사 PD. 아이를 잃은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이 남자에게 어머니가 범인을 찾아갔다는 소식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놈이 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놈한테 왜라세요?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재가 내 손자를 숨지게 한 살인범이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한다면 냉대와 질시 속에서 살아온 용재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성당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신학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미사에서 듣는 말씀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되새기는 약속이었고 자기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손자를 잃은 뒤 그 기둥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기둥이 부러지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용서를 선택한 것인지,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인지는 할머니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자기 손으로 광장에 데려간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대가가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범인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어머니가 범인에게 솜죄수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교도소를 향했고 아들은 교도소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 두 방향은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면회에서 돌아온 뒤 집안에서 한 가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손자의 유치원 가방을 끌어안고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등에 매던 알록달록한 색의 천가방. 가방 끈은 이미 닳아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빈 가방의 무게가 밤마다 할머니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손자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손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생김새가 손자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녀를 보면 손자가 뒤에서 따라올 것 같았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한동안 손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교도소에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자를 죽인 살인범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과 의사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뒤에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의도 사건은 전국 뉴스를 탔고
범인의 얼굴과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범인의 눈을 치료해달라는 요청이 그것도 피해자의 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의사가 어떤 심경으로 교도소행을 결정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의사는 할머니와 함께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진찰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용재의 약시는 안경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선천적 시신경 손상이 원인이었고 렌즈를 아무리 정밀하게 맞춰도 정상 시력에 가까워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안경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글자라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안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안경을 들고 교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용재는 안경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안경테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에 걸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정말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3미터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선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윤곽 너머로 주름이 보이고 눈이 보이고 표정이 보였습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얼굴을 김용재는 그제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번 면회에서 되가져왔던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김용재의 눈에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읽히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주면 겨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펼친 페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사랑의 장이라 불리는 구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면회실 안에 겹쳤습니다. 할머니의 낮고 고른 목소리와 김용재의 떨리고 끊기는 목소리가 같은 문장 위를 지나갔습니다. 사랑은 오래 기다립니다. 성을 내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손자를 죽인 남자와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같은 구절을 같은 공간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밖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은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느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다는 사실만이 전해집니다. 할머니의 방문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면회를 올 때마다 영치금을 넣어주었고 양말이나 속옷처럼 교도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이 할머니의 존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옥바라지를 하는 경우는 교도소 근무 경력 수십 년인 이들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의 아들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도소에 갈 때마다 격분했습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한테 왜 양말을 갖다 주세요?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분노를 막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용서할 뿐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자기의 용서를 아들에게 이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할머니 혼자의 선택이었고 분노는 아들 혼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할머니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이면 여의도 광장을 찾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자리. 아스팔트 위에 서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매서운 날에도.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 중 이 노인이 왜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용재의 감형을 요청하는 탄원서였습니다. 이 탄원서에 할머니는 자기 손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독한 근시에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죽음,
가난 속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포자기의 몸부림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손자라고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내 손자라고 여기겠다. 자기 손자를 죽인 남자를 자기 손자처럼 대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탄원서를 읽은 판사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탄원서는 법조계 안에서 조용히 회자되었고 가톨릭 교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카톨릭의 수장이 움직였습니다. 추기경이 직접 사면 조창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추기경은 김용재의 교화와 할머니의 용서를 근거로 법무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살인범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92년 6월 서울 구치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당에서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추기경이 직접 집전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김용재였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카톨릭 세례를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자리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용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기경의 손이 김용재의 이마 위에 놓였습니다. 그 손이 물을 뿌리는 순간 할머니는 옆에서 김용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손자를 죽인 손을 할머니의 손이 감싸진 것이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난 뒤 교회당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용재가 사형당한다고 이런 범죄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가? 할머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탄원서와 추기경의 사면 요청에도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심, 항소심, 대법원 3번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3번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방청석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 기자, 시민들이 좁은 나무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서서 방청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법정 정면, 높은 자리에 재판장이 앉아 있었고 그 아래 피고인석에 김용재가 서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양옆에 교도관이 한 명씩 붙어 있었습니다. 김용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경찰서에서 악을 쓰던 그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의 무게가 이 남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방청객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재판장의 목소리만이 천장 높은 법정을 채웠습니다. 불우한 환경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아무런 원한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시민을 살상한 범죄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을 참는 소리인지 안도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김용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몸이 약간 흔들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김용재의 성장 배경이 불우했다는 점, 시각장애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참작이 형량을 바꿀 만큼 크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2 아이가 죽었고 여중생이 인졸로 잡혔고 범인은 체포 직후 반성은커녕 더 못 죽인 게 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불우함도 이 결과의 무게를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결론이었습니다. 김용재는 항소했습니다.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어차피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던 남자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살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삶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죽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허세를 부린 것이었는지는 김용재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1992년 3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기각.
재판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할머니의 탄원서, 추기경의 선처 요청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어 있었지만 판결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법은 죄의 무게를 재고 있었고 할머니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앞에서 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용재는 다시 상고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992년 8월 18일 대법원 상고 기각, 사형 확정. 3번의 재판, 3번의 사형.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 한 번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탄원서도, 추기경의 하면 요청서도, 김용재의 세례도 그 어떤 것도 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김용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교정시설로 이감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호송차 안에서 김용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호송차의 작은 창문 너머로 고속도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 풍경이 흐릿한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남자가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향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이동이 편도라는 사실만이 확실했습니다. 대전의 교정시설에서 김용재는 사형수로서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언제 집행될지 모른 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형수에게 달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형 집행이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인권 논의가 시작되고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김용재는 여전히 대전의 교정시설에 있었습니다. 21살에 들어온 남자가 26, 27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대전까지 면회를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편도만 2시간이 넘는 거리를 60이 넘은 노인이 오가며 영치금을 넣어주고 양말을 넣어주고 면회실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사이에 할머니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시작된 재앙이 광장 바깥에서도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숨진 2 아이만이 이 비극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한 사람씩 더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였습니다. 숨진 5살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며느리는 사건 이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앞에 놓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억지로 입에 넣어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가 보였고 눈을 뜨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를 오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몸 안에서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995년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이의 죽음과 며느리의 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 이 가족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아이와 아내를 모두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자전거를 태워주겠다던 약속이 아이를 앗아갔고 그 아이의 죽음이 아내마저 앗아갔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2번째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했을까요? 김용재에 향한 증오는 이미 한계까지 차 있었고 그 위에 아내의 죽음이 한 겹 더 쌓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 할머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진 5살 아이의 할아버지. 손자의 죽음 이후 이 남자는 화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분노가 삭지 않는 병. 안의학에서 말하는 화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6년 동안 이 남자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손자가 떠난 저리를 메울 수 없었고, 아내가 범인을 용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며느리마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채 몸 안에 쌓이고 쌓인 끝에 할아버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여의도 광장에서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 6년에 걸쳐 한 가족의 구성원 셋을 더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5살 아이, 아이의 어머니, 아이의 할아버지. 세 개의 죽음이 하나의 사건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손자, 며느리, 남편, 셋을 보내고 남은 사람. 아들은 살아있었지만 아들과 할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벽. 아들은 어머니가 범인을 찾아가는 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아이를 잃은 이 남자에게 어머니의 용서는 위로가 아니라 배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울부짖은 말이 전해집니다. 성당에 가서 하느님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 그 말 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범인을 용서하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 하느님이 지켜주지 못한 아들과 아내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남자의 절규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울부짖음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고통 앞에서 용서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은 용서할 뿐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할머니가 남긴 이 문장은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용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도소를 찾아간다고 해서 남편의 화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할머니 혼자서 짊어진 무게였고, 그 무게가 가족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뒤에도 매주 토요일 여의도 광장 사고 현장을 찾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광장의 아스팔트 위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가 와도 갔고 누이와도 갔고 몸이 아파도 갔습니다.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혼자 서 있는 노인을 스쳐 지나갔고, 그 노인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손자의 유치원 가방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달아빠진 가방끈의 감총반이 이 세상에서 손자와 할머니를 연결하는 마지막 접점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울리는 빈 방에서 할머니는 그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대전의 교정시설에서는 김용재가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내던 해에도 남편을 보내던 해에도 김용재는 같은 독방에서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이 남자가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면회를 올 때마다 김용재의 고개가 조금 더 깊이 숙여졌다는 것은 교도관들의 증언으로 전해집니다. 1997년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김용재가 사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사이 대통령이 바뀌었고 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던 그 겨울, 온 나라의 시선이 경제 위기에 쏠려 있던 바로 그때 법무부는 조용히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 일면을 장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마지막 줄을 긋게 될 결정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새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정시설 사형 집행동. 겨울 새벽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복도의 형광등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복도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의 발걸음이 빨라져 있었고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잦았습니다. 이날 사형이 집행될 사형수는 김용재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23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90년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이 7년 만에 마지막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3명이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 사람들이 됩니다.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재의 독방문이 열린 건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왔을 때 김용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밤새 깨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김용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김용재의 걸음은 의외로 담담했다고 전해집니다. 비틀거리지도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6년 전 경찰서에서 악을 쓰던 21살의 청년도 아니었고 면회실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던 피고인도 아니었습니다. 27이 된 이 남자는 5년 넘게 기다려온 그 순간을 마주하며 걸었습니다. 집행실에는 입회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사, 교도관, 의무관, 그리고 김용재가 교도소에서 가톨릭에 귀의한 뒤 만난 수녀가 한 명 와 있었습니다. 김용재는 입회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흐릿한 시야로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입회인들 중 몇 명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우는 것은 직무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이 사건의 내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용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기경의 세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오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용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사형수가 입회인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 6년 전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고 외치던 남자의 입에서 타인의 슬픔을 헤아리는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진심이었는지 죽음 앞에서 무장해제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 말이 그 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용재는 수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대접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짧으나마 인간답게 살고 갑니다. 인간 대접. 이 남자의 27회 인생에서 인간 대접을 받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국민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중국집에서 쫓겨나던 날도 아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안무 보는 놈이라 불리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말하는 인간 대접은 손자를 죽인 살인범에게 안경을 맞춰주고 성경을 읽어준 할머니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 인간 대접. 그것이 이 남자의 인생에서 유일한 온기였다는 사실이 어떤 판결문보다 무거운 무게로 남습니다. 김용재는 할머니에게 전해달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고. 김용재는 또한 신장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기 몸에서 쓸 수 있는 장기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용재는 교수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1살의 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남자가 27에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대상 23명 중 1명. 이후 이 나라에서 사형은 제도로는 존재하지만 집행은 멈추었습니다. 김용재는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한 마지막 날의 마지막 사형수 중 10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꺼진 방 안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진 5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식탁 위에 술병이 놓여 있었고 잔에 술이 따라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것을 축하주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를 죽인 놈이 드디어 죽었으니 축하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축하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잔을 기울이는 남자의 얼굴에는 기쁨도 안도도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죽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왕 죽이는 거 찢어 죽여야 했다. 영원히 용서 못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6년간 쌓아올린 용서의 탑과 아들이 6년간 갈아온 분노의 칼이 같은 밤 같은 도시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기도했고 한쪽은 마셨습니다. 한쪽은 용서했고 한쪽은 저주했습니다.
둘 다 같은 아이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형 집행 소식을 듣고도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면회할 사람이 없는 교도소를. 무엇을 하러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갔다는 사실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도 할머니는 여의도 광장에 서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재는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일에 형이 집행된 23명 중 1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형제도는 여전히 법전에 남아 있지만 집행은 멈추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여의도 광장은 1997년 공원화 사업이 시작되어 1999년 여의도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7만 평의 아스팔트가 거쳐지고 그 자리에 숲과 잔디와 산책로가 들어섰습니다. 세발 자전거가 달리던 아스팔트는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공원이 된 뒤에도 매주 토요일 그 자리를 찾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서서 드리던 기도를 잔디 위에 서서 드렸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기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아들은 끝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옳다고 말하기에는 아들이 잃은 것이 너무 많았고, 분노가 옳다고 말하기에는 할머니가 짊어진 것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진 그 몇 분의 질주가 남긴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